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 1형에 대한 인양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체 발사 당일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하기도 했고요. 또 2차 발사를 예고했죠. 1차 발사 징후도 계속해서 동창리 일대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김종대 개건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안보 상황이 네. 굉장히 좀 심각하면 제가 바빠지니까 네. 제가 바쁜 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피부에 와닿는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날 당일에 저도 출근 중이었는데 네. 노약자와 어린이 대피시키라는 경보 메시지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건 참 불행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참 뼈아픈 반성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서울시가 단독으로 대처하는 사안이 아니고 우선 첫 번째로 방송사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비상사태에 맞는 그 긴급 특보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주간 방송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재난 네. 상황이고 안보 상황에는 네. 또 별도로 돼 있는데 평소에 다 문안까지 다 작성해놔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연습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다 숫자만 바꿔 오늘 몇 시에 또 북한에 뭘 발사해서 요 내용만 바꿔가지고 준비된 문안을 그대로 방송을 해야 돼요. 네. 긴급 방송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본부 또 국가 비상 등 사태를 위한 어떤 그 관련 기관들 일제히 다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 보면은 방송사 아무 일 없었어요. 그다음에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안 됐어요. 네. 오로지 서울시 혼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거든요. 네. 다 같이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네. 그 이번에 대책을 강구한다 여러 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니 이런 대책은 다 수립돼 있고 그런 걸 평소에 훈련을 해서 절차를 숙달하고 네. 이렇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거든요. 이미 그 대책은 좀 마련이 돼 있고 매뉴얼은 충분했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그 평소에 지방자치단체는 충무훈련이라고 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한 4박 5일 정도, 요즘은 좀 짧아져 한 3일 정도 공무원들 다 민방위복 입고 대기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 연습을 다 네. 해보고 그건 청와대부터 말단 시청, 구청까지 다 합니다. 1년에 거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동원 훈련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주간 방송사도 다 훈련하게 돼 있고 그 각각의 지자체와 방송사의 비상기획관이 임명이 돼 가지고 이걸 전담하는 직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큰 기관이기 때문에 네. 비상계획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는 또 여러 그 안보 관련 보좌 기능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거 한 가지가 그 공군 방재 관제 레이더가 있습니다. 방공 관제 레이더 통제소, 흔히 MCRC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공방어의 핵심 기관인데 여기에 지자체에서 일부 공무원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보 라인을 만든다든가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서울 방어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수도방위 사령부와 서울시 간에 이렇게 한 라인이 연결돼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 지난 이태원 참사 때 대응이 늦었잖아요. 그때 시장은 또 외국 나가 있었고 네. 이런 어떤 그 뼈아픈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결국은 이번에는 뭐든 또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네. 된다는 이번엔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속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런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안전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네. 담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비상 대비 매뉴얼과 네.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는가? 전 이 부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빨리 신속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작년 이태원 참사 때는 그 질타를 받았다. 이젠 반대로 한다? 그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안보에 안 관한 되죠.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는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지. 네. 이렇게 극과 극을 옮겨 다니게 되면 우선 혼란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충무계획 비상대비 매뉴얼에 의하면은 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즉 비상사태에서 우리 다 지금 알기로는 이제 피난 갈 생각들 하시는데 네. 고속도로로 가봤자 소용없어요. 피난 금지입니다. 고속도로 다 통제됩니다. 서울 시민은 현위치 고수예요. 네. 각자 지하도나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피소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걸 평소에 출퇴근하실 때 눈여겨봐두고 네. 이런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자칫하여서 어디고 차 몰고 피난을 간다든가 네. 하면 국가 마비입니다. 네. 그 순간 마비예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방송사가 그 주간 방송사가 비상특보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네이버로 다 몰려간 거예요. 먹통이 됐죠, 그래서. 먹통이 됐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10월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국가 안보 사태다. 이게 이렇게 손쉽게 다운이 되냐. 그때 화제로 됐지만 그래가지고 범정보 합동 TF를 만들어서 사이버 안보 대책 그걸 강구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런 걸 다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간단하게 다운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뭘 점검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매뉴얼이나 잘 만들고 혹시 이런 걸 국가안보라고 착각했던 게 아닌가. 지금은 내실을 기하면서 이런 어떤 그 매뉴얼 하나도 보다 내재화되고 네. 체질화된 이런 안보를 지금 도모할 때거든요. 예. 자꾸 관료적 접근을 하니까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게 고장나고 그걸 고치면 또 다른 게 고장나고 대책은 항상 극과 극을 왔다 네. 가고 그런 위험성이 이번에 경보 사태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교훈 반드시 명심해야 예. 됩니다. 예. 이번이 뭐 다행히도 사실 뭐 전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네. 전반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그럼 전화 좋겠습니다. 위복이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그 위성 발사체 관련해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정찰 위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뭐 기술적으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뭐 기술도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사일이랑 위성이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주 발사체는 위성이건 아니면 미사일이건 간에 같은 로켓을 씁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군사 위성은 우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네. 미사일은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네.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목표물에 가서 타격을 하는 건데 올라가는 단계의 로켓은 차이가 없어요. 네. 똑같은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굳이 위성이라고 안 하고 정부에서는 우주 발사체다. 이 말 뜻은 그게 그거다. 예, 이런 뜻인데 네. 근데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이라고 할 때 현대 군사력은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눈과 귀입니다. 네. 보고 듣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표적이 있는 네. 이걸 센서라고 하는 거죠. 센서 이거를 탐지하고 정찰하는 기능. 요게 눈과 귀의 기능이라면은 두 번째는 신경과 혈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봤으면 그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어떤 미사일 기지나 포대 이런 데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신 기능이거든요. 그게 신경과 혈관. 네. 일종의 어떤 정보 데이터를 전달하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먹이죠. 뻔찌력. 그게 이제 미사일, 이제 그 대포, 네. 미사일 네. 뭐 이런 건데 이건 화력입니다. 이건 슈터라 그래요. 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센서에서 슈터까지 네. 이걸 정찰 타격 복합체라 그러는 건데 이게 완전체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는 보면은 저기 핵미사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다 쏠 거냐? 문제는 표적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하거든요. 북한이 어디서 훈련하는지 못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에다가 뭐 순항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봐야 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을 해야지 쏘는 거니까. 정찰 위성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기묘한 전략 자산이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주 궤도에 올려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 저기 슈터 이 미사일하고 연동되는 훈련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것이죠. 네. 그런 완전체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건 미사일로도 의미가 있고 정찰 위성으로도 의미가 있다. 네. 만약에 성공적으로 위성 발사가 됐다는 건 미사일의 신뢰성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높아집니다. 같은 로켓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주 발사체 하면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북한이 위성 능력이 정말 있을까? 네. 또 이 데이터 송수신이 될까? 기억하시면 작년에 우리 누리호가 그 2차 발사를 해가지고 큐브 위성이라고 4개의 소형 위성을 우주에 사출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 내보내는. 궤도에 네. 내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교신에 실패했어요. 그쵸, 안 됐죠. 예, 네. 그때가 그래서 우주 발사는 성공했으나 위성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3차 발사를 얼마 전에 그 했죠. 5월에 했는데 이때는 8개를 뿌렸는데 7개가 교신에 성공했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위성을 쏴서 올려놨다. 여기까지는 성공인데 그 다음은 제대로 통신이 되고 데이터 교환이 돼야 된다는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갈 길이 아주 멀다. 아주 멀다. 일단은 뭐 발사체 자체의 발사도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북한도 했으니까요. 네, 그것은 그 이런 어떤 고급 단계, 성숙 단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발사 단계에서 그 이게 3단 로켓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밀어 올려 중력을 탈출하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1단 로켓이 담당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러면 그 순간 2단 로켓이 점화가 돼서 이 2단 로켓은 단순히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래 목표한 궤도에서 좀 삐뚤삐뚤해집니다. 그걸 이탈각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걸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 궤도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비행 제어, 네. 자세 제어 이런 기능까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로켓인데 이게 점화가 안 됐어요. 네. 이게 점화가 안 되니까 위에 당연히 실려 있는 위성체 탑재체 네. 부분도 당연히 이것도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점화가 안 되는 순간 모조리다. 같이. 군산 앞바다 60km 지점에 네. 몽땅 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 인양 작업을 해서 인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발전 단계, 어느 네. 정도 발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 위성 능력이 있나, 정찰 능력이 있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것은 뭐냐면은 로켓 몸체입니다. 아마도 네. 제가 보기엔 1단 로켓의 잔해 같아요. 그런데 이 로켓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로켓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 그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발사한 엔진을 북한에서 발동기라 그래요. 발동기요. 발동기. 우리도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2단 발동기의 그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발동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연료의 그 품질, 이걸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 원인은 그렇게 지목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표현은 신형 발동기? 그러면 기존 로켓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네. 그 북한에서 뭔가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로켓이 신제품처럼 쑥덕쑥덕 나오니까 아니 이번에는 또 무슨 로켓을 실험한 거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게 혹시 고체 연료 로켓이 아닐까? 지금까지 아는 거는 액체 연료 액체로, 로켓인데 네. 고체 연료는 훨씬 간편하고 위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고체 연료 로켓이냐? 그다음에 그 연료의 탑재량을 계산해 보면은 그 연료와 탑재량을 계산하면은 이 로켓의 추력, 그 엔진 추력이 네.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밀어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첫날 인양을 하다가 이걸 그 크레인으로 아마 끌어올렸을 네. 텐데 너무 무거워서 다시 떨어져서 그렇죠. 좀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바다 있죠. 밑에까지 네, 가라앉아 버렸으니 이거는 오히려 건드려서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죠. 예. 그 발사체 자체를 발사를 한 것이 또 앞서서 누리호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누리호에 자극을 받아 좀 서둘러서 발사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네, 이것도 언론에서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이거 참 어떤 국제 정치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저도 참 기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남북한 로켓이 같은 로켓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거에 우주 항공 사업을 할 때 러시아와 협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저 나로 로켓을 대신 발사해줬거든요. 네. 그 러시아 플랫폼으로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액체 연료 로켓을 우리가 역설계, 그러니까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 실물을 보고 역으로 설계도를 만드는 걸 역공학이라고 그래요. 네. 역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게 누리호예요. 네. 러시아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로켓을 그걸 우리가 국산화한 거지.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네.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네. 그런데 북한의 ICBM 이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미사일의 로켓이 러시아가 원천 기술이에요. 그 로켓입니다. 네. 남북한이 같은 원천 기술을 네. 사실은 활용하는 활용하고 아주 그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까요, 북한이? 아무래도 경쟁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측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네. 그다음에 첨단 고도정밀 능력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군사적 활용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산업강국인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미 관계라는 어떤 동맹의 정치 논리 때문에 우리가 자제해 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러시아하고 협조를 한 거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폐기됐죠. 족쇄가 다 풀렸어요. 네. 그래서 저 우주항공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네. 거예요. 이제 가속화되고 탄력을 받은 거죠. 여태까지 좀 이렇게 응축해서 실력을 그렇죠. 쌓아놨다가 그게 좀 폭발하는 폭발하는 거죠. 네, 예. 인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건 뭐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계할 사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보다 앞서서 90년대부터 우주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에 워낙 축적된 게 많고 네. 그래서 아직은 로켓 기술이 북한이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대형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가진다?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 입장에서는 네. 이제 한국이 저 단순히 한반도에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저 로켓이 언젠가 미사일로 변하면 그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는 어떤 하나의 군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창문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그 탑재된 위성에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취급 안 하는데 그 일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합성 개구형 레이더라는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상에 전파를 발사해서 네. 그 지상의 굴곡에 따라 가지고 전파가 반사되어 오는 속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이걸 분석하면 3차원 영상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전파 레이더. 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광학 레이더나 적외선 레이더가 아니라 전파 레이더 기술. 이거를 개구경 합성 레이더. 그래서 영어로 사 레이더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유사시에는 이건 안보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그 로켓 발사 수준 자체는 북한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도 그 무기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잖아요. 돈도 네. 거기 들이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의 싱크탱크 예컨대 랜드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북한이 그 어려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다. 거의 로켓 성공률이 지금 60%에서 70%에 달하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네. 이 개발 시험하는 나라로서는 굉장히 높은 신뢰성이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네. 있겠고 또 북한이 그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이 선대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북한을 보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로켓 발사가 실패하고 나서 2시간 반 만에 바로 실패를 인정해버려요. 네. 예전에는 좀 인정 안 하려는 분위기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네.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개발에 실패하면 과학자가 숙청도 당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물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과학자 우대 정책은 굉장히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걸 용인해주는 네. 문화거든요. 그래서 노동신문 같은 데 보면은 과학자를 이렇게 등에 업어주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있고 평양에 가면 과학자 거리가 조성돼 네. 있고 과학자 1000명을 다 일괄 승진시켰다는 네.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 주는 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풍조를 만드니까 무기 개발 속도가 적어도 3배 이상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저 로켓 발사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조롱할 일이 아니에요. 저 실패가 계속 축적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네. 거고, 북한은 이번에 이 실패가 됐지만은 즉시 다시 도전하겠다. 그거는 뭐냐면 예비로 만들어낸 로켓과 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전에 그 2012년이었나요? 광명성 같은 경우 네. 실패했을 때 다시 발사하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2차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광명성 발사하고 나서 그 북한에서 이제 4.25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걸 뭐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로켓 엔진,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요즘 북한의 로켓을 보면은 한 7, 80톤 되는 그 추력의 로켓을 한 4개, 5개씩 묶어가지고 네. 하나의 로켓에서 동시에 발사하거든요. 그 전에 로켓은 엔진이 하나라 가지고 큰 엔진이 단일하게 이렇게 불꽃이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4개가 같이 그 저기 추력을 동시에 발사하게 되니까 네. 안정성이 뛰어나죠. 힘도 세고 안정성도 있고. 안전성이 네. 뛰어나지는 거죠. 그걸 백두산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425 엔진, 백두산 엔진이 이제 그 러시아의 액체 연료 로켓을 역설계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하나로도 발사할 수 있고 4개를 묶어서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단 로켓은 되게 불꽃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모듈식으로 조립해서 하다 보니까 미사일 종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성공률은 높아지고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저 폭발적으로 성장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최대 위협이 된 거고 네. 이제 ICBM도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개발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고체 연료가 나왔어요. 네. 일부 로켓 예컨대 북극성 로켓에는 현재 고체 연료 로켓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액체 연료는 우주로 가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를 또 주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로켓 발사 직전에만 주입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주입 과정만 하더라도 3, 40분 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게 연료 계통, 산화제 계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고체 연료 로켓은 그냥 끼우기만 네. 하면 끝이에요. 실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냥 갖다 장착만 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경고 없이 노출되지 않게 바로 발사할 수 네. 있는 그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게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에 적용이 네. 하려는 것이고 그게 북극성 미사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ICBM입니다. 네. 그게 화성 18형이 아직은 실패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이게 고체 연료에 의한 새로운 신형 ICBM이냐 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 이번에 그 신형 발동기라고 한 대목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네, 대목들이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ICBM을 먼저 그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이번에 2차 발사, 그러니까 그 위성 정찰 위성을 먼저 쏠 수도 있고 지금 뭘 먼저 할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부터 올해 북한이 그 펼칠 전략 도발 3종 세트. 네. 그게 첫 번째가 정찰 위성 발사다. 두 번째가 ICBM 정상각도 발사. 옛날엔 시험용으로 발사하다 보니 고각으로 고각으로 이렇게 했죠. 네. 거의 수직으로 네. 발사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비정상 발사를 했는데 이제 정상각도 발사. 세 번째가 7차 핵실험. 이 순서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첫 스텝이 정찰위성 발사인데 일단 실패는 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한 번 더 도전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축적된 데이터는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에 활용되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일 건데 이것은 단순히 무기 개발 이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 정치 상황을 보아서 한다.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 정세를 보고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외교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의 관계라든가 우리와 북한의 관계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이용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그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지금 빈틈이 네. 구멍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예컨대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네. 있잖아요. 이걸 기회의 공간이라고 보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된다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존재감을 보이는 전략 도발로 해서 그 세계 정세 변화의 편승에 들어가는.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냉전 질서로 본인들은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북중러와 연대의 효과가 높을 때 이때 이 전략 도발의 카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티가 날 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왕이면은 그 학급에서도 딱 일진 한 명 붙잡고 어느 순간에 딱 도전함으로써 이 학급에서의 네, 위상이. 위상이 또 이제 내 편도 네, 생기고 네.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북한이 이제 그 국제 해사 기구에 통보를 하는 거는 그냥 사실 우리가 도의적으로 한 거지 안 하고 2차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5월에 그 국제 해사기구 IMO에 통보를 하고 일본에도 알려줬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국제 규범인데 미사일 잔해가 바다에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지역의 수역에 지나가는 선박들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다 이런 걸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고하고 항행 투명하게. 경보. 항행 네. 경보를 발령하는 건데 때마침 이번에 그 잔해가 떨어지는 서해 남방하고 필리핀 동해상에 이 저기 항행 경보 구역을 조정하는 책임 국가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린 국제 규범 다 지켰다. 이거 군사 무기가 아니라 위성이니까. 그랬는데 IMO 해사기구에서 대북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규탄 결의문.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발끈하면서 우리는 선의로 알려줬더니 결의문을 통과시키네. 이렇게 반발하면서 다음번에는 안 알려주고 쏘겠다. 이렇게 또 다시 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그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사가 되면은 일단 주변 해역의 안전의 부담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근데 이건 북한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IMO하고 뭐 기분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발사하는 정찰 위성은 남극 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루에 15바퀴를 수직으로 돕니다. 네. 적도와 수직 방향, 적도와 직각 방향으로 15개. 이걸 태양 동기 궤도라 그래요. 네. 그래서 90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한 번씩 선회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남쪽으로 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일단 적으로 만들지 않고 네. 우호적으로 대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지. 네. IMO가 이거 대북 결의안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제 규범을 어기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적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더 고립되는 거니까 그거 생각 똑바로 해야 될 겁니다. 네. 그거. 북한의 경우를 알려주신 건데 북한이 그 발사를 하겠다고 말한 시한 자체가 사실 1차 발사를 하긴 했지만 6월 11일까지였거든요. 그 전에 2차 발사를 하면 우리는 알렸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네. 이번에 정찰 이상 발사에 2차 발사에 들어가면 또 실패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문제의 본질이지. 네. 그 11일에 맞춘다 안 맞춘다. 사실 이번에 실패한 것도 어찌 보면은 그 6월에 이제 그 북한식 표현으로 전승기념일이 다가오잖아요. 6.25. 그리고 또 7.27 정전협정 그 기념일도 다가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꾸 서두르다가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경험하는데 또 스타일 곡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어요. 네. 그렇게 자꾸 정치 논리로 가시면은 우리는 나쁠 거 없습니다. 예.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뭐 2차 발사를 언제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발사의 가능성이 예, 크다. 이건 북한 말 네. 그대로예요. 원인 규명이 우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7차 핵실험 가능성 네. 계속 뭐 이야기는 쭉 나와 오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언제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아직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 서 있거든요. 네. 근데 7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 정상각 도발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돼 왔던 문제들이거든요. 정찰위성 발사는 그나마 명분상으로는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 도발 3종 세트라고 해야 합니다만은 핵실험까지 가는 길은 멀다. 예, 그거는 중국이 확실하게 이제 미국과의 그 어떤 적대 경쟁 이런 어떤 그 대치 전선이 강화됐을 네. 때 오히려 효과가 좋은데 최근에 미중이 다시 협력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예, 있거든요. 가고 있죠. 네. 예, 이런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7차 핵실험은 북한이 당장 전략의 판을 깔기에는 지금은 저기 북한으로서도 계산서가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정찰위성 발사에 주력하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북한에 관련해서 이게 위성과 미사일의 차이 그리고 북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위성을 그 발사체를 발사하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많이 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